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낭독자 이림 빈책방에서 인사드립니다. 결혼이란 얼마나 야릇한 제도인가 라고 말한 작가가 있습니다. 서로 완전히 다른 두 세계가 만나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이제부터 평화롭게 살아봅시다. 결혼에 대한 이야기 몇 편을 에밀 졸라의 입을 통해서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빈책방에서는 에밀 졸라의 작품 처음 들려드리게 됐네요. 에밀 졸라는 이탈리아 출신 아버지와 프랑스 출신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1902년 침실에서 가스 중독으로 사망하게 되는데요. 사고에 연루된 의문이 풀리지 않아서 단순한 사고는 아니고 살해되었다는 추정이 지금도 여전히 남아있죠. 에밀 졸라가 사망한 후 1908년 그의 공로가 인정되어서 팡테옹으로 이장되었고요. 현재는 빅토르 위고와 알렉상드르 뒤마와 같은 공간에 나란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에밀 졸라는 결혼에 대해서 이런 말도 했는데요. 오늘날 남자들은 사랑할 시간이 없다. 그래서 여자를 알지도 못하고 여자에게 자신을 알리지도 못한 채 결혼을 한다. 이게 바로 현대 결혼의 두 가지 특수성이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몇 가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에밀 졸라의 결혼에 관한 이야기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결혼과 또 곁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즐겁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야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귀족. 어떤 가문의 백작, 막심은 32살이다. 그 집안은 지역의 가문 중 가장 전통 있는 가문에 속한다. 막심의 아버지는 재정시절 상원의원을 지냈고 군주를 지지하는 것이 도의적으로 정당하다는 신념을 가진 사람이다. 혁명 때문에 전국적으로 대거 이주가 한창일 때에도 그 집안은 땅덩어리 하나 잃지 않았던지라 지금도 여전히 프랑스에서 네로라 하는 땅 부자다. 막심은 남부럽지 않은 20대를 보냈다. 한때는 교황청 소속군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지금은 파리의 상경에서 생활하고 있다. 노라도 받고 여자도 사귀어 봤고 복수극도 치러봤다. 스캔들로까지는 연결되지 않는 선에서 그쳤다. 영민한 편은 아니지만 금발에 키가 훤칠하고 외모도 준수하고 또 지나친 열정에는 집착하지 않는 성격이다. 이제 막 결혼 정년기에 접어들면서 외교적 업무를 염두에 두고 있는 참이다. 그런 그에게 가문에서 인정하는 두뇌의 고모, 후작 부인이 그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우선 결혼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혼이야말로 한 자리 해 먹으려고 한다면 꼭 필요한 토대라고 했다. 막심도 결혼에 반대할 마음은 없었다. 다만 아직은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않았다고나 할까. 지금껏 독신 생활을 즐겨왔는데 자신이 원하는 길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면 지금껏 늘 그래왔듯이 그 또한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자신 스스로 웃으면서 이야기하듯이 가슴에 품고 있는 여자가 없다는 것이다. 그동안 수많은 무도회에서 같이 춤을 추었던 여자들을 생각해 보았지만 하나같이 하얀 드레스에 비슷하게 웃고 있는 고만고만한 모습들이 떠오를 뿐이었다. 일이 이쯤 되자 고모인 후작 부인이
자신에게 다 맡기라며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이틀 뒤였다. 고모가 막심에게 살러브 집안의 딸을 그 이야기를 꺼냈다. 전통 있는 가문 출신으로 재산이 엄청나고 막심네 가문과 균형을 이룬다며 두 집안의 조화를 강조했다. 요즘처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세상에서 한쪽 집안 형편이 많이 기울면 사람들이 깜짝 놀랄 그런 결혼, 그것은 아니라고 말이다. 막심은 만족스러웠다. 머리를 끄덕였다. 사실 그 모든 것이 합리적으로 보였다. 가문이나 재산을 견주어 보아도 이런 완벽한 결합은 소중하게 여겨지기까지 한다. 막 외교 쪽에 발을 들여놓을 참이라 더욱더 그러하다. 금발이죠? 막심이 겨우 질문 한마디를 던졌다. 아니, 갈색일걸? 사실 나도 정확히는 모르겠는걸. 고모가 대답했다. 어쨌든 그게 뭐 그리 됐을까. 확실한 건 그녀는 19살이라는 사실이다. 언젠가 막심이 그녀와 춤을 춰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아닌가? 그녀의 동생이었나? 물론 그녀가 교육을 잘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도 없었다. 성격에 대해서는 짐작해볼 도리도 알아볼 방법도 없었다. 고모의 말에 따르면 언젠가 쇼팽의 왈츠곡을 연주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아주 고상했다고 한다. 그리고 나머지는 오늘 저녁에 당장 대면할 자리를 만들면 금방 알게 될 터였다. 이렇게 만남은 두 가문에게 중립적인 한 사교계 살롱에서 이루어졌다. 막심은 살러브가의 아가씨를 금방 알아봤다.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예뻐서 놀랐다. 같이 춤을 추었는데 그녀가 든 부채를 칭찬했더니 고맙다고 미소를 짓는 것이었다. 그리고 보름 후 공식적으로 결혼을 요청했다. 법조인 앞에서 공식적인 결혼 서약서가 작성되었다. 막심은 그녀를 딱 5번 만났다. 통통한 편이고 피부가 정말이지 하얘했는데 그런 자태는 귀족 부인답게 옷을 차려입는데 한몫할 터다. 음악을 좋아하고 남자 향수 냄새를 싫어하는 것 같았고 글레르라는 이름의 사망한 친구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게 5번 만남으로 인해서 알게 된 내용의 전부다. 하지만 막심은 이 정도라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그 가문의 여자인데 뭐, 가문이 보장하는 여자인데 서로 알아갈 시간은 앞으로 얼마든지 많으니까. 막심은 그녀를 생각하는 게 기분 나쁘지는 않았다. 막심이 그녀를 생각할 때면 불편한 느낌이 들지는 않았다. 사랑에 빠졌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 정도라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어차피 그녀가 못생겼더라도 결혼은 성사될 테니까. 결혼식을 8해 앞둔 어느 날 우리의 젊은 백작 막심은 독신 생활을 청산했다. 키 큰 안토니아, 전직 하인이다. 브라질에 갔다가 다이아몬드로 휘감고 번쩍이며 돌아온 안토니아. 막심은 자신의 결혼을 축하하자며 그녀와 함께 저녁을 먹은 뒤 이제 친구 관계로 남자고 선언했다. 하인에게 특별히 돈까지 건네주면서 불필요한 편지를 모두 태우게 하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다. 이로써 결혼 준비는 완료되었다. 그렇지만 마음의 문을 완전히 열기에는 가슴 깊숙이 무언가가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드디어 양가의 법조인들이 결혼서약서의 세부 사항을 작성하고 확인했다. 돈과 관련된 모든 필수 조건 그들에게 배당되었고 알고 보면 아주 간단한 것들이다.
신랑 신부 양쪽의 자산은 이미 알려진 터라 신부의 지참금 내용만 밝히면 결혼으로 곧바로 진행되었다. 서약서를 읽는 동안 양가의 부모는 묵묵히 듣고 있다가 낭독이 다 끝나자 제독해보지도 않고 미소를 머금으면서 서명해버렸다. 그러고는 곧장 대화의 소재를 바꾸었다. 결혼식 때 불우이웃 돕기 행사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고모가 제안했다. 뒤락 신부가 이전에 그런 일을 잘 수행하는 걸 봤다면서. 그렇게 시청에서 이루어지는 법적 결혼식은 월요일 날로 정해졌다. 보통은 결혼식 날로 잘 선택하지 않는 요일이다. 신부는 단순한 스타일의 회색빛 비단 드레스를 입었다. 신랑은 밝은색 야외복 윗도리와 바지를 입었다. 특별히 초대한 사람은 없었다. 양가의 가족들과 사회 저명 인사들로 구성된 결혼 증인 4명으로 그쳤다. 시장이 가족법과 관련한 내용을 읽는 동안 막심과 앙리에떼는 마주보며 미소를 지었다. 법적인 언어는 얼마나 딱딱하고 야만적인가. 결혼이 정말 그토록 끔찍한 것일까. 마침내 신랑 신부가 거창한 동의의 소리를 별다른 감흥도 없이 내뱉고 그 거창함에 모자라는 것이 있다면 시장의 모습이라고나 할까. 거의 곱츠라고 해도 무색할 정도로 작은 키의 시장이었던지라. 짙은 화장을 하고 고급 돋보기 너머로 그 장소를 살펴보던 후작 부인은 법을 지팡하는 장소가 꽤나 보잘것없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결혼식을 마치고 그곳을 떠나면서 막심과 새 신부는 각자 1000프랑씩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기부했다. 진짜 축제 분위기에 눈물까지 보태지는 곳은 종교의식이 이루어지는 성당이다. 천박해 보이지 않도록 특별히 사설 성당을 선택했다. 주로 복음을 전파하는 작은 성당이다. 하늘에도 뭐가 남다르면서 고귀한 느낌을 받았다. 그 지역 출신의 펠리비앙 교주가 주례를 썼는데 집안과 인연이 있는 인물이다. 오늘 교주는 부부에게 은총을 내릴 것이다. 굉장한 날이다. 그런데 성당이 너무 작다 보니 결혼 장비 때문에 인근 거리 3군데를 차단해야만 했다. 성당 내부에서는 스테인드 글라스 때문에 약간 침침하다 싶은 조명 아래 부자들 특유의 조심스레 소곤대는 소리가 들려왔다. 성당 도처에 양탄자를 깔았고 앞 제단 쪽에는 안락 의자가 5줄로 정렬돼 있었다. 프랑스의 모든 귀족 성향을 고스란히 담아 마치 자신의 집이라도 되는 듯 평안하고도 자연스럽게 하느님과 함께 자리했다. 더할 나위 없이 잘 차려입은 막심이 어딘가 창백해 보였다. 그리고 드디어 푹신한 구름 느낌의 하얀 드레스 차림을 한 신부 앙리에트가 도착했다. 무척이나 감동한 표정이었다. 눈이 충혈된 걸 보니 울었던 모양이다. 펠리비앙 교주가 신랑 신부의 머리 위로 2 손을 뻗자 2 사람은 엄숙한 자세로 잠시 고개를 숙였다. 이어서 교주는 마치 노래하듯 경쾌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부부의 의무에 대한 설교를 했다. 가족들은 눈시울을 적셨다. 결혼 생활이 불행했던 고모 후작 부인은 특히 그러했다. 조명이 밝혀진 성당의 웅장함 속에서 향내가 가득 퍼지는 가운데 예식은 끝났다. 부르주아식 고급스러움이 아니라 그것과는 또 다른 태생이 좋은 이들을 위해 종교가 특별히 실행해준 특별 대우라고나 할까. 필요한 서류에 서명할 때부터 마지막 악수가 끝날 때까지 성당은 일종의 고급 살롱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그날 저녁이었다. 창문과 문을 모두 닫은 채 가족들끼리 조용하게 식사를 했다. 그리고 자정쯤
부부 침실의 침대에서 새 신부 앙리에뜨가 갑자기 몸을 떨었다. 그녀는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있었는데 머리칼 위로 막심의 키스가 느껴졌기 때문이다. 부모님이 방을 나가자마자 소리 없이 조용히 막심이 들어온 것이다. 그녀는 소리를 질렀다. 혼자 있게 해달라며. 막심은 미소 지으면서 마치 어린아이를 다루듯이 신부를 안심시켰다. 그는 여자를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끌 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익히 여자를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부드러운 말을 건네며 앙리에뜨의 손에 키스만 하면서 그대로 그 자리에 남았다.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을까? 이제 남편인데. 이제 신부를 보호해 줄 사람인데. 하지만 그녀는 점점 더 겁이 나는 바람에 마침내 엄마를 불러대며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막심은 상황이 우스꽝스럽지 않도록 힘을 써야겠다 싶었다. 그래도 남잔데. 그는 램프의 자리를 옮기고는 오래전 수처녀 로랑스와 시작했을 때를 떠올렸다. 극장에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도 끝까지 가려 하지 않았던 로랑스. 앙리에뜨는 로랑스에 비하면 가정교육을 훨씬 잘 받아서 손톱으로 핥히거나 발길질을 해대지는 않았다. 정하는 움직임이라면 두려움으로 약간 떠는 정도. 두 눈을 꼭 감고 울먹이면서 그녀는 뜨겁게 막심의 여자가 되었다. 밤이 새도록 새 신부 앙리에뜨는 울먹였다. 울음소리가 새나가지 않도록 이불 베개에 파묻고 바로 옆에 누워있는 남자의 존재가 끔찍하게만 여겨졌던 것이다. 아, 얼마나 꺼림칙한가. 왜 이제껏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았단 말이지? 말을 해줬으면 결혼을 하지 않았을 것 아니야. 결혼이라는 명목으로 이루어지는 강간, 그토록 강경하리만치 무지하게 보냈던 기나긴 젊은 시절이 이처럼 끔찍한 방식으로 종결되다니. 새 신부에게는 결코 위로받을 수도 나아질 수도 없는 불행으로만 여겨졌다. 그리고 14달 후. 그렇게 1년하고도 2개월이 지났다. 이제 막심은 아내의 방에 들어가지 않는다. 결혼하고 나서 3주간 결혼 생활, 신혼 생활을 보내긴 했다. 그리고 이어진 별거의 이유는 아주 묘했다. 안토니아에게 익숙해진 막심은 앙리에뜨를 마치 애인처럼 다루려고 했다. 하지만 원래 본성이 냉담하고 아직 성적 발달이 덜 돼 있던 앙리에뜨는 막심의 이런저런 요구를 거절했다. 게다가 결혼한 지 이틀 만에 서로 맞지 않음을 확실히 깨달았던 것이다. 막심은 다혈질이고 좀 과격한 고집불통인데 앙리에뜨는 고집불통의 남편 앞에서 이런저런 기색을 드러내지 않는 바람에 오히려 상대방의 화를 북돋우는 침묵의 소유자였던 것이다. 두 사람은 심하게 서로를 탓했다. 어쨌든 남에게 어떻게 보이는지는 중요한 사회계층이다 보니 외적으로는 최대한 정중하게 생활했다. 매일 아침 그들은 기상하면 서로의 안부를 물었다. 저녁에는 좀 거창하게 작별 인사를 했다. 거실 하나가 둘의 방을 가르고 있었을 뿐이었지만 마치 수천 리나 떨어져 생활하는 타인처럼 되어버렸다. 막심은 안토니아를 다시 만나기 시작했다. 외교 쪽 임무는 아예 포기했다. 멍청한 생각이었다. 자신의 집안만으로도 대단한 사람인데 굳이 이런 민주적 혼란 시대에 정계에 발을 들여놓을 필요가 없었다. 후작 부인인 고모를 만날 때면 웃음이 피식 나왔다. 엉뚱한 동기로 결혼할 생각을 했으니 말이다. 그렇더라도 후회는 하지 않는다. 가문으로나 재산으로나 모든 것을 다 갖추게 되었으니까. 이제 막심은
다시 이전처럼 늘 뛰어다니면서 생활하고 있다. 밤생활까지 포함해서. 좋은 집안 출신 남자답게, 신사답게. 새 신부였던 앙리에도로 말하면 처음엔 좀 지루했지만 이내 결혼 생활이 제공하는 자유를 한껏 누리게 되었다. 하루에 10번 정도 외출하면서 백화점을 누비고 다니거나 친구를 만나면서 일상생활을 즐겼다. 젊은 과부나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만끽했던 것이다. 그녀의 조용한 성격이 이제까지는 자신의 약점이 드러나지 않게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손에 키스하도록 두는 것도 그런 성격 탓이었다. 그렇지만 자신이 보기에도 좀 어리숙하다고 여겨지는 때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다음 겨울엔 애인이라도 한 명 만들어야 할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겠다. 에밀 졸라의 귀족 모두 들으셨습니다. 빵빵한 집안의 남녀가 사랑 없이 결혼을 했고요. 그 결과 가문의 명예, 집안의 부 모두 다 얻었는데요. 두 사람은 각자 자신의 삶을 자유롭게, 분방하게, 즐겁게 즐기고 있습니다. 현대적인 시선으로 보아도 또 그 당시의 시선으로 보아도 어찌 보면 현명하다고까지 생각할 수가 있을 것도 같은데요. 서로 불만이 없고 남에게 피해도 주지 않으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사는 사람들인 것처럼 보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부르주아. 쥘 보그랑은 국정 문제를 다루는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다 아는 변호사 보그랑의 아들이다. 그 집안의 할아버지는 앙투안 보그랑, 앙제 지역의 넉넉한 부르주아다. 지역에서 존경받는 법조계 집안이다. 앙투안 보그랑은 법조계에 들어서지는 않았지만 물려받은 재산을 야금야금 삼키면서 풍족하게 살아왔다. 그의 맏아들인 그 유명한 변호사 보그랑은 아버지와는 대조적으로 아주 활동적으로 야망도 만만치 않게 벌써 한 재산 끌어모았던 것이다. 쥘 보그랑은 아버지의 그늘에 또 상류층의 거만함과 왕자 취향까지 고루 갖추고 있었다. 그런데 얼마 전에 30살이 되면서 자신의 그런 처지가 좀 한심하게 여겨지기 시작했다. 국회의원이 되어서 명성을 얻고 국회 스캔들이라도 생기면 기회를 잡고 장관 자리까지 넘볼 꿈을 꾸었다. 하지만 젊은 변호사 무리 속에서 그가 시도한 변론이 너무 서툴고 단어나 아이디어도 캐캐 묵어서 정치계에서 성공하기 힘든 인물로 지목되어 버렸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산업계에 입문하는 게 나을까라는 생각으로 망설인 적도 있었다. 그렇다고 특별 전문 교육 쪽은 왠지 엄두가 나질 않았다. 결국 결정한 것은 법 쪽의 행정일을 할 수 있는 공부였다. 아들의 선택에 당황한 아버지는 그 분야에서 최고로 꼽히는 학교 교육을 받게 했다. 그 학교 출신 최근 수지 맞는 결혼을 했다고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그 학교에서 학업을 시작한 지 6개월이 되었다. 학교는 생단 거리에 있는 오래되고 칙칙한 아파트에 자리하고 사는 곳은 암스테르담 거리에 있는 고급 호텔이다. 쥘 보그랑은 그렇게 자신의 보잘것없는 학업이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했다. 그런 노력의 한 방편으로 사교계를 드나들며 저녁 시간을 보내고 그림을 수집했다. 재산이 너무 더디게 모인다는 느낌이 드는 걸 어쩔 수 없었다. 그의 주변에 부족한 것은 만끽하는 사치, 일주일에 한 번 정도의 거나한 만찬, 저명한 사람들을 초대한 만찬이나 아버지가 아는 정계 인물들을 일주일에 한 번 자신의 살롱에 초대하는 따위 말이다. 말 5-6마리 정도가 들어갈 마구간이 있으면
더 많은 사람을 초대할 수 있다고 여겼다. 집이 더 넓어지면 초대객도 자연히 2배로 늘어나리라고 철석같이 믿었다. 아버지께 조언을 부탁했더니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다. 결혼을 하려무나 집에 여자가 들어오면 빚도 나고 활기도 생기는 법이란다. 부잣집 딸로다가 아내도 자격이 있으니. 그래, 대비녀 시댁 딸이 괜찮겠구나. 대수공업자 집안인데 지참금이 100만 프랑이라지. 아마 너에게 딱 맞는 비즈니스겠구나. 주일은 곰곰이 생각했다. 결혼은 당연히 자신의 위치를 다져주겠지만 예사로운 일이 아닌지라 가볍게 처신할 수는 없었다. 우선 재산 계산부터 해봤다. 늘 확신에 찬 아버지 말씀이 옳았다. 재산을 늘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마그리트 테비녀다. 쥐른 테비녀 집안의 공장이 보유한 재산을 상세히 알아봤다. 그 집안의 법조인과도 얘기를 나누어 봤다. 딸이 결혼할 때 테비녀 씨가 지참금으로 100만 프랑을 주기로 했는데 어쩌면 120만 프랑까지도 가능하다고 했다. 120만 프랑을 준다면 망설일 게 없었다. 쥐른 결혼하기로 마음먹었다. 거의 3달간 교묘하게 작업이 진행되었다. 유명한 변호사 보그랑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전에 헌법제정회에서 같이 일했던 동료이기도 한 테비녀 씨와 연락을 취한 이가 바로 그다. 그 다음 천천히 화두를 풀어가면서 딸의 지참금으로 120만 프랑을 주기로 결단을 내리게 이끌었다. 그날 그는 아들에게 웃으면서 말했다. 자, 내가 틀을 잡아놨으니 이젠 네가 나설 차례다. 쥐른 이전에 마그리트를 본 적이 있다. 어릴 때. 어느 여름 2 가족이 퐁텐블로 근처 시골에서 같은 시기에 휴가를 보냈다. 그녀가 벌써 25살이라니 맙소사. 그녀를 다시 만나고 보니 이전보다 못생겨진 것 같았다. 모르긴 해도 한 번도 예뻤던 적이 없었을 게다. 옛날에도 피부색이 짙어서 미워 보였는데 이제는 더 심한 상태였다. 게다가 2 눈이 짝짝이로 한쪽 눈이 더 컸다. 그래서인지 내세울 게 없는 얼굴을 운운하기보다는 지혜롭고 매력적인 처자로 평판이 나 있었다. 남자를 고를 때도 정신을 강조한다고 했다. 그래서 벌써 대단한 후보 여러 명을 거절했다고. 100만 프랑의 지참금에도 여전히 독신이라는 게 설명되는 부분이었다. 처음 만나고 헤어졌을 때 쥐른 딱 적당하다고 판단했다. 못생겨도 옷을 잘 입는 편이라 매력이 있고 온갖 소재로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사교계 살롱을 거뜬히 이끌어갈 테다. 못생긴 건 파리에선 오히려 개성으로 보일 수도 있으니까. 사실 지참금이 120만 프랑이면 못생겨도 된다. 그러자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이 약혼자들은 쓸데없이 시간을 끄는 부류가 아니었다. 그들이 맺은 결합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서로 잘 알고 있었다. 둘은 긴 말 필요 없이 미소로 서로의 입장을 파악했다. 마그리트는 귀족을 위해 특별 교육이 이루어지는 기숙학교에서 자랐다. 7살 때 모친을 잃는 바람에 아이 교육을 담당할 수 없었던 부친의 결단이었다. 그곳에서 17살 때까지 자랐다. 부잣집 딸이라면 무시할 수 없는 모든 것을 그곳에서 익혔다. 음악, 춤, 예법, 문법, 까다로운 셈, 역사까지. 하지만 그녀는 학교보다는 오히려 학교 친구들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배웠다. 한결같이 파리의 부자 동네 출신의 친구들. 넓은 세상을 사방의 벽면과 정원으로 축소해서 보여주는 듯한 그 좁은 곳에서 그녀의 14살 즈음에 벌써
부가 가져다주는 안락, 이 시대에 필요한 실용적인 사고, 여자의 권한, 문명을 진전시키는 모든 것을 파악했다. 어떻게 하면 집안에 드는 돈을 절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탐탁지 않았지만 옷의 종류는 흙에 한번 쳐다만 봐도 알아차렸고 유명한 상표나 배우 이름엔 도가 텄으며 내기 경마도 했다. 게다가 말에 관해 이야기할 때는 기술 용어까지 섞어가면서 말할 줄 알았다. 그녀가 아는 것은 그뿐만이 아니었다. 기숙학교를 나온 뒤 지난 8년 동안 남자가 맛보는 것도 다 경험한 터였다. 쥘은 매일 비싼 꽃다발을 마그리트에게 보냈다. 그녀를 만날 때는 아주 우아하게 굴었다. 그들의 대화는 이내 방향을 돌려 그들이 살게 될 집 얘기로 옮겨갔다. 쥘의 현 거주지에 대해 장점 2가지가량을 거론한 다음 두른 곳 바닥재, 벽재, 그 외 다양한 건축자재 얘기를 이어갔다. 그러고 나서 결국 마그리트도 쥘을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었다. 쥘은 까다롭게 굴지 않을 정도로 적당히 멍청했고 특히 지난 겨울부터는 아버지 집에서 생활하기가 지긋지긋했기 때문이다. 그들의 첫 산책은 쥘이 사는 암스테르담 호텔 방문이었다. 마그리트한테는 협소해 보이는 장소였지만 벽을 부수고 문을 바꾸면 그런대로 괜찮아질 것도 같았다. 가구 색깔을 무엇으로 할지, 자신의 침실을 어디로 해야 할지 생각하고 마구간에까지 내려가 본 후에 그제야 안심했다. 그녀는 2차례 더 그곳에 들렀다. 건축가에게 자신의 의견을 직접 피력하기 위해서였다. 쥘은 만족했다. 자신에게 딱 제격인 여자를 찾았으니까. 예식이 행해지기 여드레 전 2 가족은 이것저것 의논하느라 진땀을 뺐다. 유명한 변호사 보그랑 씨와 늙은 태비녀 씨는 법조인 앞에서 벌써 3차례나 만났다. 그들은 인간미에 어떤 환상도 품고 있지 않은 만큼 결혼 서약서의 내용을 속속들이 의심하며 일일이 확인했다. 쥘은 결혼 예물함의 내용물을 준비하느라 전에 없는 애를 썼다. 마그리트는 태연한 척하며 천진난만한 웃음으로 보석과 의복은 자신이 직접 선택하게 해달라고 했다. 그들은 가난한 친척 아주머니 1명을 데리고 가게마다 드나들며 아침부터 저녁까지 종일 다이아몬드와 고급 레이스 옷을 보러 다녔다. 그러는 게 그들에겐 재미있었다. 마치 순진한 연인처럼 보석으로 차가워진 손을 꼭 잡고 다녔다. 비싼 돌. 서로를 바라볼 때는 미소를 지었는데 가게 계산대에서 반지와 브로치를 건네면서도 그랬다. 마침내 둘은 결혼 서약서에 서명했다. 완성된 서약서를 마지막으로 낭독하는 동안에도 유명한 변호사 보그랑 씨와 태비녀 씨는 마지막 합의까지 빠뜨리지 않았다. 그러자 쥘이 끼어들었고 마그리트는 조용히 들으면서 여차한 경우 자신의 이익을 위해 방어할 자세를 취한 채 타협하는 것을 주의 깊게 지켜보았다. 서약서 내용은 아주 복잡했다. 신부 지참금의 절반을 남편의 명의로 하고 나머지 반은 양도가 불가능하도록 지역사회를 위한 일종의 저축금으로 설정했다. 그리고 그중 1년에 12,000프랑은 신부의 화장품 값으로 배정했다. 이 작품을 주도한 이는 보그랑으로 그런 식으로 동료 태비녀의 재산을 털어먹을 수 있는 상황이 흡족했다. 시청에서 이루어진 결혼식에는 10명 남짓한 사람이 초대되었다. 시장이 쥘의 사촌이었다. 시장은 가족법을 읽을 때는 심각한 어투로 읽다가 책자를 덮자 평소 태도를 취하면서 여성을 예찬하고 자신이 직접 증인이 되겠다며 펜까지 들고 나섰다. 증인석에는 상원 의원이 2명, 장관이 1명, 장군이 1명 있었다. 마그리트는 예라며
좀 크다 싶은 목소리로 동의했다. 진중하면서도 좀 큰 목소리. 그도 그럴 것이 마그리트는 법을 익히 알고 있었다. 그 외 모든 부차적인 인물들은 엄숙한 태도로 잠잠히 있었다. 마치 아주 엄청난 자본을 좌우하는 사업 체결의 참관이라도 한 듯이. 신랑 신부 측은 제각기 1,500프랑씩 기부했다. 그날 저녁 태비녀 씨의 집에서 증인들을 모아놓고 식사를 했다. 장관이 빠진 자리여서 두 집안 다 몹시 애석해했다. 종교 예식은 마들렌 성당에서 이루어졌다. 예식 사흘 전 쥘과 그의 아버지가 이미 비용 흥정을 끝냈다. 고급스러운 모든 것을 요구하면서도 가격까지 흥정했다. 주교의 미사며 오르간 연주며 바닥에 깔 양탄자까지 요구했다. 성당 출구부터 20보가량 걸어 나올 수 있도록 복도에까지 양탄자를 깔았고 결혼 행렬이 들어설 때는 오르간으로 승리의 음악을 연주하도록 했다. 그렇게 하는데 50프랑을 더 냈지만 대단한 효과를 창출해냈다. 초대장은 1000여 장을 보냈다. 마차가 줄에 줄을 잇고 있을 때 성당 안은 벌써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잘 차려입은 남자들, 화려하게 화장한 여자들, 신부 화장의 마력인지 하얀색 베일과 오렌지색 화관을 쓴 마그리트는 못생겨 보이지 않았다. 쥘은 식장에 그토록 많은 사람을 자신이 모을 수 있었다고 여기며 한참 붕 떠 있었다. 그런데 오르간 연주는 어딘지 웅웅거렸고 합창단은 사발 깨지는 듯한 소리를 냈다. 하여튼 그렇게 1시간 반 동안 식이 진행되었다. 그토록 엄숙한 성당 안에서 정말이지 아주 대단해 보였다. 이어 성당 안에 마련된 접대소에서는 끊이지 않는 축하 행렬이 이어졌다. 지인, 초대 손님, 모르는 사람까지 신랑 신부와 가족에게 인사를 하러 줄줄이 한쪽 문으로 들어왔다가 다른 쪽 문으로 나갔다. 특히 정계 인물이 많았고 변호사, 법계 행정원, 대산업가, 예술가, 기자로 빽빽했다. 쥘은 안면이 좀 있는 창백하고 왜소한 한 남자와 좀 특별한 악수를 나누었다. 어쩌면 자신의 결혼식에 대해서 몇 자 써줄지도 모르는 기자라서이다. 아무리 부자라도 보그랑이나 태비녀 씨 집이 그 수많은 하객을 맞이할 만큼 거대한 거실을 갖추지는 않은 터라 르브르 호텔을 빌려 만찬과 무도회를 열었다. 자정 즈음이 되자 마차가 신혼부부를 태워서 암스테르담 거리로 달렸다. 간간히 거리 여자들의 어두운 그림자가 보이는 컴컴한 파리 밤거리를 달리는 내내 둘은 농담을 주고받았다. 쥘이 침실로 들어섰을 때 마그레트는 이미 침대 위에 자리를 잡고 팔꿈치를 베개로 누른 자세로 있었다. 약간 어색한 표정에 조금 창백해 보이기는 했지만 그뿐이었다. 그로써 결혼은 마치 오랫동안 고대하고 있던 듯 자연스럽게 소비되었다. 그리고 2년 후 둘은 헤어지지는 않았지만 벌써 6달째 서로를 잊은 채 생활하고 있다. 쥘이 아내의 애무를 받으러 아내의 방으로 들어가려면 거의 일주일 동안 사정사정해야 했다. 사정이 그러하다 보니 그는 귀중한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라도 다른 데서 다른 여자로 만족했다.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제 그는 아주 잘 나갔다. 학업으로 고민하던 때는 지났다. 사업체가 여럿이고 주식도 했다. 자기 방식대로 파리 생활을 하는 것이 그의 기쁨이고 그러노라면 신분이 알아서 자신의 이야기를 그럴싸하게 실어주었다. 더욱이 아내를 때리지도 않았다. 결혼서약서에 묶여있는 60만 프랑을 건드리려면 아내에게 손찌검도 가끔 해야 한다는 아버지의 조언에도 불구하고 여태껏 그럴 만한 명목이 없었기 때문이다. 마그리트로 말할 것 같으면 매력적인 여자였다. 결혼 전에 약속한 대로 암스테르담 거처를 화려한 만남과 축제의 장으로 이끌었다. 온갖 사치족에 모여들었고 하룻밤에 1000프랑 남짓 화장에 필요한 비용이 소비되었다. 그곳에 촛불을 켠다고
쓴 은행 냄새나는 돈이 화려하게 부의 빛을 밝혔다. 축제 장식품을 나르느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마차가 드나들고 춤추는 이들의 부드러운 웃음소리와 음악소리가 새벽녘까지 동네에 울려다는 날이 허다했다. 마그리트의 못생김은 오히려 빛이 됐다. 예쁜 여자보다 더 끌리는 여자로 변신했다. 그러니 예쁜 것보다 차라리 나았다. 그녀의 표현에 따르자면 예쁜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다나. 120만 프랑의 지참금이 지푸라기처럼 타버렸다. 그녀가 남다르게 똑똑하지 않았다면 1년도 안 돼 남편의 재산을 탕진했을 터다. 화장하는데 한 달에 1,000프랑이 배당돼 있음은 우리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1년치를 한 달 만에 다 써버리는 그녀를 보면서 경악하는 사람은 없었다. 쥘은 오히려 아주 만족했다. 그녀처럼 집안을 이끌어갈 여자는 없으니까. 인간관계를 한껏 넓혀갈 수 있게 만든 아내가 오히려 대견할 뿐이다. 요즘 마그리트는 결혼식 때 증인이 되어준 상원 의원 쪽을 기웃거리고 있다. 문 뒤에서 그가 자신의 어깨에 키스를 하도록 허락했다. 그러면서 반짝거리는 상자 안에 잔뜩 한 몫의 재산을 선사하도록 내버려둘 생각이다. 이렇게 해서 에밀 졸라의 두 번째 결혼에 관한 단편소설 부르주아 모두 다 들으셨습니다. 자연주의 거장 에밀 졸라가 바라본 사랑과 결혼 이야기. 졸라의 작중 인물들은 생생하게 살아있죠. 우리가 아무 때나 아무 데서나 마주칠 듯한 친근한 인물들인데요. 하지만 지금 지극히 개인주의적이고 심리학적 인간은 아니죠. 솔직하고 생리학적 인간이라고 아직까지는 보여지는 19세기의 인물들이죠. 생물학계에서 DNA 구조가 공식 발표되는 게 1950년대라는 것을 생각하면 에밀 졸라의 소설 속 인물들은 유전자 변형 같은 것은 꿈도 못 꾸는 세상에서 살았던 것인데요. 이 단편 속에서의 인물들도 그러하죠. 제각각 타고난 환경 속에서 약간의 변화를 꿈꾸면서 열심히 살아가죠. 인류의 생에서 사회와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한 개인을 가장 잘 드러내 보여주는 사건이 있다면 사랑과 결혼이겠죠. 그리고 마지막 죽음이겠죠. 사회적 인간에 대해서 아주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에밀 졸라가 끌렸을 소재들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아주 부유하고 집안이 좋은 귀족과 부르주아들의 결혼상을 소설을 통해서 엿보았습니다. 19세기니까 아주 멀다고는 할 수가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두 편의 이야기, 에밀 졸라가 바라보는 결혼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귀족이 결혼에 대해서 또 부르주아 계층이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바라보고 생활했는지 짧은 소설 두 편을 통해서 우리가 들여다보았는데요. 현재 이 현대사회와도 그다지 다르지 않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당시에는 프랑스를 혁명이 뒤흔들고 지나간 뒤에 남자가 여자를 생각하면서 함께 여가 활동을 보낼 어떤 여건이나 그런 활동들은 아직 발명되지 못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과학이라든가 증기, 전기 등이 막 활발하게 발명품들을 내어놓고 있던 사회였습니다. 또 재미있는 부분은 에밀 졸라가 결혼을 바라보는 관점이 굉장히 독특했던 것 같은데요. 요즘 젊은 세대와도 어쩌면 비슷한 모습이지 않았나. 물론 환경은 전혀 다르지만요. 이쯤에서 그럼 우린 좀 다른 계층의 결혼 이야기가 궁금해지잖아요. 이번에는 상인의 결혼 이야기 감상해 볼게요. 에밀 졸라의 상인.
로이즈 부댕은 30살이 넘었다. 키는 크지만 예쁘지도 못생기지도 않은 그냥 평범한 독신 노처녀. 이제는 뺨에 뾰루지까지 생겨나기 시작했다. 생자크 거리에 있는 작은 천가게의 딸. 어두컴컴한 가게는 그 거리 한 구석에서 20년 이상을 버티고 있고 그 가게 덕분에 그동안 1만 프랑 정도를 모을 수 있었다. 그렇게 하려면 일주일에 고기는 2번밖에 못 먹었고 3년쯤은 같은 옷만 입어야 했고 겨울에는 석탄을 열심히 긁어 모아야 했다. 벌써 20년째 로이즈는 가게 계산대에서 바깥에 지나가는 마차들을 바라보고 있다. 이제껏 딱 2번 시골에 가봤다. 한 번은 뱅센, 또 한 번은 생드니. 가게 문을 나서면 거리 저편에 위치한 다리 아래로 흐르는 강물이 보였다. 로이즈는 합리적이다. 그 동네 노동자들에게 바늘 하나, 실 한 타래를 몇 푼 받고 파는 일을 존중하며 성장했다. 어머니가 로이즈를 근처 기숙학교에 보냈었지만 12살이 되었을 때 돈 들여가며 따로 종업원을 두지 않으려고 로이즈를 학교에서 빼내어 가게 일을 돕도록 했다. 로이즈는 글을 읽고 쓸 줄 알았고 맞춤법이 좀 틀리긴 했지만 그녀의 특기는 4가지 셈,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다. 나지막한 목소리로 그녀 자신도 말하듯 장사나 하기에는 어딘지 아까운 인물이었다. 그녀의 아버지 부댕 씨는 딸의 결혼 지참금으로 2,000프랑을 약속했다. 이 소식은 동네에 파다하게 퍼져서 동네 사람 누구도 그 사실을 의심하지 않았다. 물론 후보감들도 잘 알고 있었다. 루이즈는 신중했다. 빈털터리 남자하고는 절대로 결혼하지 않겠다고 이미 확실히 선언했다. 서로 팔짱 끼고 마주보고 앉아 멍하니 눈만 바라보자고 같이 사는 건 아니라면서. 같이 살다 보면 아이가 생길 테고 또 늙어서도 배는 채우며 살아야 한다고. 로이즈는 선언했다. 남편감도 그녀처럼 2,000프랑을 지참해야 한다고. 둘이 돈을 합쳐 작은 가게 하나 마련해 평생을 등 따뜻하게 살아갈 거라고. 2,000프랑을 가진 남자는 적지 않았다. 그런 남자는 그 2~3배의 지참금을 가진 여자를 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로이즈는 여차하면 노처녀로 남을지도 모르는 신세가 되었다. 하여튼 일단 지참금만 바라보고 그녀 주위를 맴도는 남자는 아예 무시해버렸다. 동시에 상대방의 돈과 결혼한다는 자신의 상황을 기꺼이 인정했다. 돈이야말로 인생의 전부니까. 남편감도 그녀처럼 돈에 대한 존중심이 있기를 바랐다. 마침내 괜찮은 젊은이 한 명이 있다는 얘기가 부댕 씨 가족의 귀에 들려왔다. 참한 시계공이다. 로이즈의 집 옆 동네에서 어머니와 빠듯하게 생활하는 청년으로 어머니인 무니의 부인이 아들의 결혼식을 위해 모은 돈이 있었는데 총 1,500프랑이었다. 아들 알렉상드로 무니에는 로이즈보다 1살이 적었다. 아주 수줍은 성격의 소유자여서 오히려 안성맞춤이었다. 하지만 당사자인 로이즈는 2,000이라는 숫자에서 한치도 물러나지 않으려 했다. 1,500이라니 그 돈으로는 어림도 없으며 자신이 바라는 금액은 2,000프랑이다. 그 청년과는 더 이상 진전시킬 필요도 없다며 계산을 정확히 했다. 무니의 부인은 두 집안 간의 이야기가 잘 진행되어 아들을 위해서도 다들 원하는 대로 결혼이 성사되길 원했다. 그래서 루이즈가 요구하는 금액 얘기를 듣고는 오히려 현실에 밝은 긍정적인 생각으로 받아들이며 1년 반의 기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그동안
2,000프랑을 마련하겠노라고. 그렇게 양쪽은 합의를 봤다. 가족들은 오히려 속을 태웠지만 당사자인 알렉상드르와 루이즈는 서로 친근하게 손을 잡는 정도에서 덤덤히 기다렸다. 저녁 때 두 가족이 모이면 그 둘은 가게 뒤편 탁자에 마주보고 앉았다. 얼굴을 붉힌다거나 초조함을 드러내는 일은 없었다. 운이 나빠 잘못 풀린 사람이나 운이 좋아 잘 풀린 동네 사람 이야기를 주고받는 게 전부였다. 1년 반 동안 둘은 사랑의 속삭임도 나누지 않았다. 루이즈는 생각했다. 알렉상드르가 아주 솔직하다고. 6주 전에 친구에게 빌려준 10프랑을 되돌려달라고 말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말한 적이 있어서다. 알렉상드르는 루이즈가 타고난 장사꾼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 말은 그의 방식으로는 대단한 찬사였다. 드디어 무니의 부인이 약속했던 2,000프랑이 채워졌다. 그러기 위해 1년 반 동안 커피조차 안 마시고 음식, 조명, 난방까지 절약하며 살았다. 결혼식은 준비 과정을 고려해서 석 달 뒤로 잡았다. 생자크 거리에 있는 장사가 안 돼 문을 닫은 작은 과일 가게를 빌려 시계 가게를 차릴 계획이다. 우선은 가게 정비부터 해야 했는데 페인트 칠을 새로 하려면 200프랑이나 든다고 해서 그냥 천장을 깨끗하게 닦는 대청소에 그쳤다. 팔 물건들은 평범한 보석 몇 개와 중고 괴종 시계로 시작한다. 알렉상드르가 동네 사람들의 시계를 고쳐주면서 주변에 서서히 이름을 알리면 가게를 조금씩 확장할 수 있을 테고, 그러다 보면 그 동네에서 물건을 잘 구비한 최고 멋진 가게가 될 수 있을 게다. 가게가 준비되고 거기에 필요한 비용을 내고 나니 3,000프랑이 남았다. 그걸로 결혼에 필요한 비품을 충분히 장만할 수 있었다. 이런 준비가 결혼 하루 전날까지 계속되었다. 결혼서에 대한 말이 나오자 루이즈는 어깨를 축혀 올렸고 알렉상드르는 그냥 웃어 넘겼다. 서약서 준비하는 데만 200프랑이 드는데 그걸 왜 한단 말인가. 가진 모든 것을 합해 2등분하는 편이 더 자연스러운 것을. 그렇더라도 준비는 깔끔하게 하고 싶었다. 알렉상드르는 루이즈에게 15프랑짜리 금반지 외에도 시계고리도 선사했다. 연회는 파리 외곽에 위치한 생망대에 있는 식당 빠니의 플러리에서 열기로 했다. 단 예약하기 전에 식사값은 확인해 봐야겠다고 보댕시 가족은 다짐했다. 결혼식 날은 토요일로 잡았다. 그래야 일요일 하루는 푹 쉴 수 있을 테니까. 결혼식에 필요한 마차는 5대, 하루 동안 대여했다. 알렉상드르는 검은색 긴 윗도리와 바지를, 루이즈는 하얀 웨딩드레스를 직접 만들어 입었다. 머리에 쓰는 화관과 부케는 이모가 주었다. 초대된 손님과 그 외 사람들까지 합해 총 20명 남짓. 하객들은 각자 알아서 복장을 차려입고 왔다. 여자들은 분홍색, 초록색, 노란색 비단이 주류였고 남자들은 긴 연회복을 입었다. 그런가 하면 고가구상에는 진짜 예복까지 차려입고 등장했다. 제일 눈에 띄는 사람은 들러리를 서는 키가 큰 금발 아가씨 2명이었다. 하얀 모슬린 옷을 입었는데 파란색 굵은 벨트로 허리를 꽉 조이고 있어서 지나가는 사람의 눈길을 끌었다. 아침 11시부터 결혼식장으로 향하는 행렬이 이어졌고 결혼이 선포되는 시청은 예식 분위기로 가득했다. 그런데 시장이 45분 정도 늦게 도착했다. 뚱뚱한 몸집에 귀찮다는 듯한 표정으로 가족법을 읽었는데 낭독하는 내내 자신의 맞은편에 놓인 괴종시계를 쳐다봤다. 아마도 중요한 약속이 있는 것 같다.
보댕 부인과 문희의 부인은 눈물을 쏟았다. 신랑 신부는 예라고 동의하면서 시장을 향해 정중히 인사를 건넸다. 그러는 동안 고가구 상인이 우스갯소리를 해대서 사람들을 웃겼다. 알렉산드로와 루이즈는 제각기 5프랑씩 브로이웃을 위해 헌금했다. 신혼부부는 마차에 올라탔고 마차는 광장을 통과해 성당 앞에서 멈췄다. 전날 보댕 씨와 알렉산드르가 결혼식 비용을 내러 이미 들렀던 터다. 그들은 가장 간단한 방식을 선택했다. 굳이 성당의 신부를 살찌울 필요는 없다고 여겼으니까. 격식 차리는 걸 싫어하는 보댕 씨는 애초 성당 예식은 굳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지만 좋은 게 좋은 것이다 싶어서 고집을 꺾었던 것이다. 신부는 성당 중앙이 아니라 한쪽 옆편에 있는 성모 마리아가 모셔진 계단 쪽에서 합창도 없는 간단한 미사를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끌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지휘자가 시키는 대로 일어섰다 앉았다 했다. 여자들이 성경책을 들고 있었지만 따라 읽지는 않았다. 신랑 신부는 엄중한 자세로 있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고 긴장이 좀 풀리기도 하고 좀 지루하기도 했다. 신혼부부가 성당을 나설 때에서야 다들 이젠 끝났구나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이제 끝났으니 좀 웃어도 되겠지. 오후 2시에 생망대의 마차들이 도착했다. 만차는 저녁 6시로 예정되어 있어 남은 시간 동안 뱅센 숲으로 갔다. 3시간 동안 나무들 사이를 걸으며 일요일식 산책을 즐겼다. 들러리를 섰던 아가씨들은 아이처럼 뛰어다녔고 여자들은 그늘을 찾았고 남자들은 시가를 피웠다. 여느 신혼부부가 그렇듯 피곤으로 찌든 신혼부부는 결국 평지에 퍼질러 앉아 모든 걸 잊고 저 멀리 지평선을 타고 파리에서 들려오는 기관차의 날카로운 기적소리, 바로 옆에서 들려오는 큰 종소리를 들었다. 저녁 시간이 다가와 모두 식당으로 되돌아왔다. 카페처럼 10개의 가스불로 조명이 밝혀진 넓은 공간에 식탁 위로 식기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꽃이 시들까봐 대신 마련된 조화가 여기저기 장식되어 있었다. 수프 그릇에 담긴 숟가락이 쇳소리를 내는 가운데 식사 서비스가 시작되었다. 더불어 다소 선정적인 농담이 탁자 끝에서 끝까지 이어졌다. 제일 흥미로웠던 순간은 청가게에서 일하는 한 젊은이가 식탁 아래로 들어가 신부의 속옷고리와 남자들이 단추 장식용으로 달고 있던 리본을 이어놓은 일이다. 루이즈는 이런 고리타분한 놀이를 원하지 않았지만 아버지의 의견은 달랐다. 그런 놀이라도 없으면 결혼식이 서글퍼 보일 거라고 말이다. 그래서 루이즈도 풍습의 긍정적인 면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평소 열심히 사느라 별로 웃지도 못한 알렉산드르는 그 자리에서 큰 소리로 웃으며 즐거워했다. 게다가 리본끈이 장난 수위를 넘을 판이었는데 좀 심하다 싶을 때는 여성들이 손수건으로 얼굴까지 가려가면서 웃어댔다. 9시가 되자 웨이터가 신혼부부에게 잠시 옆방으로 옮기라고 했다. 그동안 식탁이 치워지고 그 자리는 무도회장으로 바뀌었다. 단상에 바이올린 2대, 튜바 1대, 클라리넷, 콘트라베이스가 자리했다. 무도회가 시작되자 들러리 아가씨들은 파란색 벨트를 풀고는 검은색 야외복을 입은 남자들 사이를 밤이 새도록 거닐었다. 점점 열기가 오르자 여성들은 창문을 열고 시원한 바깥 공기를 들이마셨다. 깝치밭나무 열매 시럽 음료수가 여기저기서 제공되었다. 새벽 2시께 신부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어머니와 남편과 함께 벌써 파리로 돌아간 후였다. 보댕 씨는
가족을 대표해서 예의를 차리기 위해 남아 있었다. 아침이 밝을 때까지 밤새도록 춤을 추어야 하니까. 생자크 거리에 있는 집에서는 보댕 부인과 2명의 여인이 신부의 밤 화장을 담당했다. 신부를 침실에 들여보내고 나서 3명의 여성은 눈물을 흘렸다. 조급증이 난 루이즈가 그들을 달래어 집으로 돌려보냈다. 루이즈는 그냥 무덤덤했는데 대신 아주 피곤해서 잠이 쏟아졌다. 너무 심하게 수줍음을 타는 알렉상드르가 어기적대며 모습도 드러내지 않아서 루이즈는 침대 한쪽 자신의 자리에서 잠이 들고 말았다. 그때서야 발끝으로 살금살금 걸으며 알렉상드르가 나타났다. 멈춰 서서는 루이즈가 잠든 것을 보고는 오히려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러곤 행여 소리라도 날까봐 아주 조심스레 옷을 벗고는 침대가 흔들리지 않게 조심조심 자신의 자리로 미끄러지듯 들어갔다. 신부에게 키스조차 하지 않았는데 내일 아침에 하면 되리라고 생각했다. 한평생을 함께할 테니 시간은 충분했다. 그들은 행복한 삶을 이어갔다. 아이가 아직 없는 것이 오히려 다행이었다. 아이가 있었으면 방해가 되었을 터. 장사가 잘 돼서 가게를 확장했고 쇼윈도에는 보석과 시계가 즐비했다. 루이즈는 안주인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낮에는 가게 판매대에서 손님에게 미소를 지으며 유행진한 보석을 팔았고 저녁에는 장부를 꼼꼼하게 정리했다. 분주하게 파리 도처를 다니면서 물품도 주문하고 물건도 사들였다. 그녀는 모든 여력을 장사에만 쏟았다. 그래서 여성은 사라져버리고 성도 없이 절대로 쓰러지지 않는 활동적이고 영리한 보조로 남았다. 적어도 5, 6천 프랑은 모아야 한다는 집념을 품은 채 그 돈으로 파리 서북쪽 조용한 구역에다 스위스식 별장을 지어 생활하기를 꿈꾸었다. 알렉상드르도 아내에게 절대적인 신의를 품고 매우 성실하게 생활했다. 그는 시계를 고치는 일에만 전념하면 되었다. 가정이란 일종의 잘 맞추어진 시계 같아서 부부 역할을 제각기 잘하면 정상적으로 작동된다는 점을 잘 알았다. 이 부부가 서로 사랑한다고는 말할 수 없을지라도 분명한 점은 돈을 토대로 잘 짜인 솔직한 동업자라는 것이다. 둘은 늘 동침했다. 따로 자면 침대보가 이중으로 더럽혀져 세탁하는데 돈이 더 드니까. 네, 상인의 결혼 생활을 에밀 졸라의 짧은 소설을 통해서 감상해 보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귀족이나 부르주아 때보다는 희망이 보인다는 것이죠. 심지어 물론 절약하기 위해서이긴 하지만 둘은 늘 동침했다. 따로 바람도 피우지 않았다. 그리고 성실하게 열심히 돈을 모으는 일관된 목표를 향해서 함께 달려가고 있다. 굉장히 앞에 귀족이나 부르주아는 물려받은 재산을 탕진하는 데 여력이 없었고 심지어 부르주아 집안은 거의 망하기 직전까지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요. 상인 부부는 오히려 열심히 잘 살고 있습니다. 이 작품 속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문장이 저에겐 아주 인상적이었는데요. 가정이란 일종의 잘 맞추어진 시계 같아서 부부 역할을 제각기 잘하면 정상적으로 작동된다는 점을 잘 알았다. 라는 문장이요. 예나 지금이나 가정이나 부부나 또는 친구 사이라도 이 부분은 참 잘 들어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서민들의 결혼 생활도 우리 함께 들여다보자고요. 다음으로 감상하실 작품은 에밀 졸라의 서민의 결혼 이야기.
발랑탕은 키가 큰 25살의 청년이다. 목수인데 부브르 생앙투안 동네의 중심에서 태어났다. 아버지와 할아버지도 목수였다. 그는 자욱한 대패가루 속에서 자랐고 10살 때까지 7월 기념탑이 있는 바스티유 광장 보도에서 구슬치기를 하며 놀았다. 지금은 로케트 거리에 거주하고 있다. 어두컴컴한 곳으로 월세는 10프랑. 지붕에 구멍도 하나 나 있고 침대 하나, 의자 하나 놓으면 꽉 차는 공간이다. 침대에 오르다 머리를 천장에 부딪히지 않으려면 허리를 한껏 구부려야만 했다. 집에 손님을 초대하는 것은 엄두도 낼 수 없다. 그 자신도 밤 10시나 돼야 귀가했고 새벽 5시면 다시 나왔다. 겨울이건 여름이건 벼룩이 들끓었다. 그런 상황을 발랑탕은 그냥 피식 웃으며 받아들였다. 불평을 하는 경우란 여자를 사귀게 되었을 때다. 도무지 여자를 집에 데리고 올 수가 없으니 2명이 함께 동침하기에는 너무 작은 좁은 공간이다. 한 명은 다리를 문 밖 계단 쪽으로 내놓아야만 할 지경이 된다. 발랑탕은 타고난 일꾼이다. 열심히 일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아직 젊은 데다 일에 대한 신념도 있었다. 또래들처럼 술꾼도 노름꾼도 아니었다. 대신 여자를 조금 밝힌다고 해야 할까. 여자를 좋아하는 게 그의 가장 큰 약점이었다. 아침에 힘없이 대패질을 하기라도 하면 동료들이 전날 리즈를 만났냐며 놀려대곤 했다. 리즈는 발랑탕의 옛 애인 이름이다. 일하기 따분한 날이면 발랑탕은 이런 식으로 농담을 던지곤 했기 때문이다. 앞서사 내가 정신이 나갔나 봐. 사실은 어젯밤 리즈를 만났지 뭐야. 발랑탕은 그 동네 무도회에 가면 잘생긴 몫으로 통했다. 곱슬머리에 명랑한 얼굴로 춤을 출 때는 격식 없이 자유롭게 추기 위해서라며 소매를 걷어 올리곤 했다. 사실은 튼튼한 팔뚝을 과시하기 위해서였다. 그의 팔뚝은 굵긴 해도 여자 팔뚝처럼 하였다. 이제껏 발랑탕은 예쁜 아가씨를 사귀어왔다. 키 큰 나나, 키 작은 오귀스틴, 한쪽 눈은 멀고 풍만한 아델, 그리고 군인 2명이 복수극을 하며 목숨까지 잃었던 책 만드는 장인. 매일 저녁 무도회장을 돌며 이제껏 보지 못한 아가씨가 어디 한 구석에 있지는 않은지 여기저기 힐끔거리기 바빴다. 어느 날 저녁 샤롱거리의 동네 무도회에 들렀다가 발랑탕은 그곳에서 클레망스를 보았다. 16살의 꽃집 아가씨. 아름다운 금발이 마치 태양처럼 빛났다. 그는 아찔했다. 저녁 내내 그녀와 춤을 추며 달콤한 과일주를 사주기도 했다. 그리곤 11시께 클레망스가 귀가하려 하자 발랑탕은 그의 평소 습관대로 배웅해 주겠다며 나섰다. 그녀의 집까지 따라갈 기세였다. 그러나 클레망스는 안 된다고 딱 잘라 거절했다. 무도회에서 저녁 시간은 기꺼이 함께 보내지만 그 이상은 안 된다며 발랑탕의 코앞에서 문을 닫아버렸다. 이튿날 발랑탕은 클레망스에 관한 여러 정보를 얻었다. 애인이 한 명 있다는데 2달 집세만 밀린 채 떠나버렸다고 한다. 그래서 클레망스는 다음에 만나는 남자에게 반드시 복수하리라 다짐했다는. 그 다음 날 발랑탕은 인사라도 하려고 길에서 그녀를 기다렸다. 그러다가 또 집으로 들어가려고 조급증을 내는가 하면 도처에서 그녀를 졸졸 따라다녔다. 오늘 저녁엔 괜찮아요? 발랑탕이 웃으며 물으면 아니요, 아니요, 내일요. 밝은 목소리로 클레망스가 응수했다.
일요일마다 플로르 공원에서 그들은 만났다. 클레망스는 음악을 연주하는 오케스트라를 등지고 앉아 발랑탕이 사주는 달콤한 과일주를 홀짝였고 춤까지 함께 잘 추다가도 발랑탕이 키스를 하려고 들면 무조건 밀쳐냈다. 어쩌다가 같이 살자고 슬쩍 물으면 아주 냉담한 태도로 쓸데없는 생각으로 골머리 썩지 말라고 딱 잘라 말했다. 그런 말에 혹할 자신도 아니고 그런 걸 원치도 않는다면서 6주 동안을 그런 식으로 웃으며 서로 농담만 했다. 만난 지 2달이 다 됐을 무렵 발랑탕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다. 지붕에 구멍이 난 자신의 집에서는 더 이상 잠도 오지 않았다. 숨이 막힐 것만 같았다. 누워서 큰 눈을 덩그러니 뜬 채로 있으면 어둠 속에서 햇빛처럼 빛나는 클레망스의 금빛 얼굴이 보였다. 마치 석탄 위에 누워있기라도 하듯 열기가 올라 아침이 밝을 때까지 뒤척거리기만 했다. 그런 다음 날은 아뜰리에에서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시선의 향방을 잃은 채 공구를 마구 떨어뜨렸다. 동료들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놀려댔다. 너 리즈를 또 만났나 보구나. 아니지. 리즈를 만난 게 아니다. 클레망스의 집에 3번이나 가서 무릎을 꿇은 채 자신을 받아들여 달라고 애원까지 했지만 그녀는 안 된다며 딱 잘라 거절했다. 매번 안 된다고만 했다. 발랑탕은 길에서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차라리 그는 그녀의 집 문 앞 복도에서 잠들기를 갈망했다. 그녀의 나지막한 숨소리라도 들을 수 있다면 그 편이 훨씬 낫겠다고. 그녀를 향한 갈망이 마치 부리를 묶어서 마시지도 먹지도 못하는 달개 신세로 만들어 그의 목을 쥐어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느닷없이 클레망스 집으로 찾아가서 청혼을 해버렸다. 그녀는 잠잠히 듣고 있더니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승낙했다. 그녀도 발랑탕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다. 동료들이 신랑을 취하게 만들려는 조짐이라 발랑탕은 주의하며 술을 마셔야 했다. 한편 평소 달콤한 과일주는 마셔봤어도 순수 포도주는 못 마셔본 클레망스는 벌써부터 얼굴이 잔뜩 붉어져서는 큰 소리로 까치같이 조달됐다. 디저트 시간이 되자 노래가 시작되었다. 차례대로 노래를 불렀는데 3시간이나 계속되었다. 끊임없이 후렴구가 이어지며 목청이 찢어져라 소리를 질러댔다. 베네치아와 곤돌라가 나오는 로맨스 노래를 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우스운 노래를 선택해서 싸구려 술의 단점을 읊으며 취한 목소리로 노래하는 이도 있었다. 또 어떤 이는 다소 선정적인 노래를 불렀는데 여자들은 재밌다며 포크로 잔을 두드리면서 웃어댔다. 그렇게 재미있게 놀다가 계산을 할 때는 모두들 불평했다. 주인이 돈을 더 내라고 해서다. 무슨 소린가. 100푼이라고 했으면 100푼이면 되는 거지. 더 내라니 어림도 없는 소리다. 그러자 주인이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는 바람에 상황이 악화되어 서로 주먹질을 주고받는 일까지 벌어졌다. 그래서 하객 일부는 경찰서에서 밤을 보내기도 했다. 다행히 소란스러워지기 전에 신랑 신부는 그 자리를 떴다. 둘이 클레망스의 방에 도착하니 새벽 4시였다. 이미 낸 월세 때문에 이번 달까지는 그 집에 있기로 결정한 터였다. 보브르 생앙투안을 따라 쭉 걸어왔다. 조금 쌀쌀한 바람이 불었지만 빠른 걸음으로 걸어서인지 아무렇지도 않았다. 집에 도착해 문이 닫히기가 무섭게 발랑탕은 2 팔로 클레망스를 꼭 껴안고는 키스를 퍼부었다. 열정에 휩쓸려 하도 급하게 하는 바람에 클레망스는 웃음이 터져 나올 지경이었다. 클레망스도 발랑탕의 목에 열정을 다해 키스했다.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려는 듯. 침대는 깔끔히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아침에 급하게 나가는 바람에 그냥 이불만 펼쳐둔 상태였다.
매트리스를 뒤집는 걸 발랑탕이 도왔다. 그들이 잠이 든 것은 아침이 밝아올 때였다. 창 옆에 매달린 새장에서 클레망스의 작은 새가 작은 소리로 짹짹거렸다. 보잘것없이 초라한 방, 창문에 드리워진 낡고 빛바랜 커튼 아래 두 사람의 사랑은 마치 파닥거리는 새의 날갯짓 같았다. 사실 둘은 겨우 23푼으로 살림을 시작했다. 월요일, 둘은 제각기 자신의 일터로 되돌아갔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흐르고 삶도 흘러갔다. 클레망스는 이제 30살이다. 그동안 아이 3명을 기르느라 금발머리는 누렇게 변했고 얼굴도 많이 상했다. 발랑탕은 술에 쩔어 생활했다. 입냄새는 고약했고 대패질로 팔뚝은 굵었지만 몸은 전보다 야위었다. 봉급날이면 목수는 술에 잔뜩 취했고 호주머니는 비었다. 그렇게 귀가하는 날엔 부부싸움이 일어났고 아이들은 울어댔다. 차츰차츰 아내는 남편을 찾으러 술집에 가는 횟수가 늘어났다. 그러다 자신도 담배 연기 자욱한 술집 탁자에 걸터앉아 술을 홀짝거렸다. 그 모습을 보고 남편은 아내의 뺨을 때렸고 아내는 잘못했다고 빌었다. 남편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으니 게다가 그녀는 솔직한 여자였다. 여느 아낙네들처럼 암호하거나 잠자리를 해서 욕들을 짓은 하지 않았다. 이 소란하고도 구차한 생활 속에서 어떨 땐 태울 불도 먹을 빵도 없지만 낡고 뜯어진 커튼 아래 놓인 침대에서는 밤이면 사랑의 애무가 날개짓이라도 하듯 파닥거렸다. 네, 이렇게 해서 서민의 결혼 이야기까지 오늘 귀족, 부르주아, 상인, 서민의 결혼 이야기를 에밀 졸라의 단편소설 4편을 통해서 감상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에 감상한 서민의 결혼 생활을 들여다보니까 역시 부족한 가운데에서는 또 서로의 미래가 불안하고 딸려있는 식구 때문에 어깨는 무거운 남편도 과유불급이긴 한데 필요한 것들은 좀 충족이 되어야만 결혼 생활이 행복한가 봅니다. 그런데 어떤 계급도 완벽하지는 않죠. 세상에 완벽한 결혼 생활이라는 게 과연 있기는 한 걸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지혜와 또 삶의 경험담, 사랑 이야기 댓글로 많이 많이 나누어 주세요. 애청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에밀 졸라의 결혼에 관한 단편소설 4편을 골라서 함께 감상해 보았는데요. 앞으로 빈책방에서 제가 들려드리는 이야기가 기존에 들려드렸던 방식과는 조금 다른 형식을 취할 때가 많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또 저의 일상의 이야기나 안부 인사, 또 계절이 바뀌어가는 풍경 이야기도 하고요. 오늘처럼 이렇게 연두빛이 형광으로 빛나는 4월의 봄 이야기도 할 테고요. 또 그러면 우리 애청자 여러분도 댓글에 여러분들이 지금 지내는 일상 이야기 많이 나누어 주세요. 책을 듣는다는 것은, 소리책으로 책을 읽는다는 것은 어쩌면 지혜나 지식을 얻기 위해서이기보다는 일상의 고즈넉함 가운데 때때로는 누군가의 다정한 목소리가 그리워서 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시간이 좋아서일 수도 있겠지만요. 우리 인간은 모두가 외로운 존재니까 그 외로움을 채워주는 따뜻한 온기가 그리워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어느새 우리 빈책방이 32,000명 가까이 되어 가지요. 또 이 작품을 듣게 되는 그날은 달라져 있을 테지만요. 사부작 사부작 매일매일 낭독해서 들려드리는 이야기로 우리가 어느새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꾸준하게 함께 하시자고요. 함께 해주신 애청자 여러분 반갑고 좋았습니다. 다음 작품에서 함께 할게요.